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대출 상담사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으실 세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솔직히 요즘에는 과거보다 대출이 많이 좀 복잡해졌어요.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딱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의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예전에는 뭐 일괄적으로 저희가 상담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개인마다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뭐 상품은 집단대출이지만 집단대출이라 이제 동일하게 나가지만 받아들이는 고객님들에 대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다른 데서 뭐 누가 상담받고 온 거를 참고한다기보다는 고객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따로 상담을 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저하고 뭐 옆집하고 그 옆집하고 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규제 지역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0% 그리고 이제 1주택 이상, 그러니까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다 똑같아요. 60%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DTI 안 봅니다. DTI는 안 보고요. 대신 이제 DSR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한도가 조금 더 나가요. 최대 이제 80%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에 대한 문의가 저희한테 되게 많아요. 많은데 본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을 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조금 혼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무주택을 따지는 기준이 은행 그리고 이제 세금 매길 때 뭐 청약할 때 이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따지세요. 아니 범이 여기 청약할 때는 나 무주택이었는데 왜 니네는 무주택으로 안 보냐? 나 생애 최초인데 왜 니네 생애 최초로 안 보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은행에서 보는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무조건 등본 띄시면 그 안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다 보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등본상에 같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을 첨부해서 그 배우자까지도 같이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해요. 그래서 등본상에 있는 그 세대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무주택 그리고 생애 최초일 때만 생애 최초 규정에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무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인원이 다 무주택일 때만 가능하세요. 뭐 일부 그러니까 뭐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정책 자금은 일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나는 여기 이사 와서 세대 분리할 거야 뭐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인정해줘. 그거는 그 상품만 되는 거고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다 따집니다. 자, 저희가 이 규제 지역이 다 해제되면서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게 거의 90%가 이거예요. DSR. 다른 건 없어요. 상담할 때 과거보다 좀 뭐 이런 주택 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없기 때문에 DSR만 맞으면 돼요. DSR. 근데 대부분 이제 문의 주실 때 나는 직업이 좋아서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직업하고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그리고 부채 그리고 내가 이거 대출을 받는 금액 요거하고 세 개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소득이 적다고 대출이 안 나와 이런 건 아니고요.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대출이 다 나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를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객님 소득이 많으니까 아유 되겠죠. 아니면 소득이 없으니까 아유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상담사들도 그냥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기를 돌려봐서 몇 프로니까 가능하시겠네요. 아니면 조금 모자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상담사하고 다 개별적으로 요즘에 그 DSR 계산기, DTI 계산기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다녀요. 물론 저희도 그걸 봐요. 보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고 막 오세요. 내가 계산하니까 나오는데 너 왜 안 나온대? 근데 고객님들이 잘못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인 거는 보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정확한 거는 그 해당 은행의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상품은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KB 기준이 아니라 전 은행 다 공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은 딱 간단하게 나옵니다. 5년 고정금리.
이건 전 은행이 다 나올 거예요. 뭐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하나농 어느 은행이든지 다 5년 고정금리 상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어느 은행은 5년 고정금리 상품 딱 하나, 그리고 어떤 은행은 변동금리까지 같이 나오겠죠. 근데 KB는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제 물론 뭐 변동이 좋아, 고정이 좋아를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변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과거보다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 최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안에 분명히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변동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만기는 요즘에는 과거보다 좀 늘어서 30년이 아니고 최대 40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치, 이자만 내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금하고 이자와 같이 분할해서 나가는 상품인데 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자만 낼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40년 원리금 빈도 아니면 뭐 1년 거치 39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거치 몇 년 되냐고 엄청나게 물어보세요. 은행마다 다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 2일 날 뭐 통일시켜놨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7위권 은행은 다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은행은 뭐 거치가 1년 되고 어느 은행은 10년 되고 5년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은 다 동일하게 1년 거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융등, 원금융등 이것도 뭐 전 은행 다 똑같이 두 가지로 나갈 거예요. 가끔 체증식 대여라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례보금자료, 보금자료 같은 경우에 특수한 그 상환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 상품에 체증식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체증식 솔직히 뭐 간혹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쓴 기간에 내가 낸 총 이자, 원금 계산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택공사에서는 거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치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다 똑같거든요. 초기에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원리금융도 원금융도로만 하면 초기에 부담이 되니 체증식을 해서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는 용도지 상품적으로 완성도가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중도상환 수료 일정 기간 이전에 상환하시게 되면 중도상환 수료가 부담되는데 그게 이제 최대 1%예요. 이건 뭐 전 은행 다 공통일 겁니다. 어느 은행이나 다 1%. 그리고 항상 1%가 아니라 이제 잔존 일자 대비해서 요율은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처음에 대출받은 원금의 30%까지는 면제가 되세요. 예를 들어 대출 1억을 받았다. 매년 3천만 원까지는 중도상환 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료는 이 중도상환 수가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금리 자체가 특례보금자료니 일반 은행 집단대출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거라고 했죠. 몇 달 전인데 몇 달 전처럼 이제 특례를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특수하게 이제 특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단기적으로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내 집이 전세가 안 나갔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난 딱 2달만 쓰고 싶은데 은행에 물어보니까 중도상환수는 다 받겠대. 근데 어쨌든 30%를 면제해줘도 나머지 70%에 대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3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가 없지만 나머지 7천에 대해서는 최대 1%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금자료는 1년간 판매하는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가 아예 0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그 목돈으로 들어가는 중도상환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금리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짧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는 중도상환수에 대한 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례를 많이 선택들 하시죠.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 뭐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은행 상담하시는 것보다도 주택금융소 홈페이지 아니면 앱을 하나 까세요. 거기 까시면 그 예상대출 조회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처럼 뭐 기준금리를 몰써갖고 뭐 실행일자에 어떻게 되면 이런 게 아니라 고시금리라고 해서 매월 초에 새롭게 고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최근 몇 달 동안 금리 변동은 없었는데 사진 안 찍으시고 그냥 앱 까세요. 이제 이거 우대금리 사항들이에요. 이게 보금자료론이 솔직히 금리적인 메리트가 없는데 이 우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어요.
뭐 3%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신청 방법, 뭐 컴퓨터로 하시는 경우 요즘은 근데 앱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거 아까 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뭐 중복되는데 일단은 뭐 등본 기준으로 다 따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금융도 원금융도 가끔 저희 상담하다 보면 요거 결정하는 데 막 2, 30분씩 걸리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크게 너무 이거는 뭐 금리라든가 뭐 만기 이런 것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고 월에 내는 비용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리금은 한 달에 50 내는데 원금융은 한 달에 70을 내. 아 나는 조금 내는 게 좋아. 그럼 그냥 원리금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원금을 빨리 갚을래. 그럼 원금융도. 왜냐면 상품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만기까지 따졌을 때 총 낸 이자 금액이 원금 균등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더 유리한 상품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만기 40년, 30년 이렇게 나가는데 만기까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중간에서 상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금 균등이 돼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이게 뭐 체감이 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내는 돈으로 그냥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예시 해드렸는데 여기에도 나오죠. 뭐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총 내는 이자, 총 납입 이자가 뭐 저기는 뭐 1억 5,700, 이건 1억 9,600. 이렇게 차이 나죠. 우와 엄청난 차이다. 그럴 것 같은데 40년이에요, 40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운용 고정 금리들은 뭐 대부분 5년만 고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동으로 전환이 되세요. 중도상환수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구비서류, 요거는 앞에는 KB 같은 경우는 못 올리시고 이제 상담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문자로 예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Q&A 몇 가지 해드릴 텐데 분양가, 감정가 어떤 거 쓰냐? 자, 두 개가 틀립니다. 특례보금자료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은행상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요즘에는 시세가 많이 안 좋죠. 전에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안 나오면 어떡하죠? 감정가는 뭐 보수적인데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분양가를 감정가로 쓸 수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더라도 KB에서만큼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만 1,000만 원이라도 더 나오게 분양가보다 더 나오게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그 담보대출 나가는 거에 감정하는 거는 하고 틀립니다. 왜냐면 집단대출 감정은 이제 뭐 정식감정, 샘플 감정이라고 해서 전체 아파트를 다 평형별로 고르게 다 일괄적으로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금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은행 입장에서도 아니 감정가 그거 조금 다른 은행보다 부족해서 저희한테 고객들이 안 오는 그런 거를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금리를 뭐 낮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감정가를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시간이 들어가요. 한 2년 전만 해, 1년 전만 해도 감정이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자구전환 먹을 때니까 감정이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시세가 떨어졌다기보다 뭐가 있냐면 거래가 많이 없어서 호가는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감정평가원에서 뭐 조금 준다고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 감정회사에다 다 감정 거래를 하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정가 언제 나오냐 물어보시는데 사건 다 끝나야 돼요. 사전 점검 끝나고 입주 시작일 기준으로 해서 한 3, 4주 전쯤에 빠르면 4, 5주 전, 늦으면 3, 4주 전쯤에 감정가 플러스 금리 다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금리가 집단대출은 승인금리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세요. 가끔 뭐 KB 나 40년 거래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국민의 거래가 없는데 아니면 난 소득이 많은데 적은데 상관없어요. 다 동일하게 적용되시고요. 다만 그 대출금리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4%다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4% 이게 아니라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은행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은행들 다 동일한 걸 씁니다. 시중은행들은 다 동일한 걸 써요. 금융채 5년몰을 기준으로 해요. 5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채 5년몰 플러스 몇 프로냐.
이 뒤에 붙이는 가상금리가 은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차이가 은행 간의 상품 차이예요. 어쨌든 기준금리는 다 동일한 걸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가상금리가 요즘에 솔직히 뭐 금리가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금리는 많이 올라간 게 맞습니다. 맞는데 상품적으로 가상금리는 정말 싸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일을 지금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제가 일 시작하고 나서 가상금리가 지금 제일 싸요. 20년 동안.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은 금융채 플러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아까 뭐 법무법인에서도 은행들 비교표 딱 나왔잖아요. 0.1, 0.15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지금 0.05 제로도 있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노마진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은행에서 마진을 제로를 붙였다. 그럼 은행에서는 상당한 역마진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럴 만큼 지금 은행들의 금리가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 문의도 요즘에 많아요. 그 세입자 들어올 건데 대출 되냐? 뭐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하고 합해서 잔금을 치르시고 싶은 거죠.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 됩니다. 은행은 왜 그러냐면 그 가액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한 대출 총 한도가 뭐 1억이다. 그러면 뭐 전세가 5천이 있으면 야 5천은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구입자금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이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후치담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치담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지금 이 대출이 뭐 잔금대출, 집단대출, 후치담보대출, 담보대출 다 동일한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집단대출,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집이 등기가 없잖아요. 준공은 나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는 있지만 보존등기, 등기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집에 대한 등기는 미등기인 상태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저당잡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당잡을 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치담보라는 건 일단 대출을 먼저 해줘. 그리고 그 나중에 등기 나면 그때 저당 잡을게. 이런 게 이제 후치담보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특성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 뭐 KB를 떠나서 전 은행이 다 후치담보로 나가다 보니 1순위로밖에 취급이 안 돼요. 1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한 대출 한도가 1억인데 뭐 월세를 줘서 보증금이 3천이야. 근데 나 1,000만 원만 대출받으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은행이 1순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순위를 따지는 시기가 언제냐? 대출 나갈 때 아니에요. 언제냐면 나중에 등기 들어갈 때. 그래서 고객님이 개별 등기 들어갈 때 그때 은행에서도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은행에서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 날 대출이 나갔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9월 10일 날 들어와. 등기는 11월 5일 날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이미 등기 들어갈 때 1순위가 그 세입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차 주실 분들은 확실하게 정하세요. 애매하게 이거저거 보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뭐 전세를 주실 거다. 그럼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전세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잔금 처리하는 거. 이게 베스트고요. 아니 월세를 주실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신 다음에 등기가 나면 그 이후에 잔금 처리, 그러니까 월세 잔금을 치셔야 돼요. 뭐 계약은 솔직히 뭐 미래에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등기 시점보다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많아요.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가면 이게 보증금하고 합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데 어느 은행에다 문의하셔도 다 동일한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처분 조건 뭐 이거 옛날 말이에요. 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기본이 70%잖아요. 주택이 있으시면 60% 한도만 그냥 적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검일에 사전점검 때 은행들 쫙 상담을 할 거예요. 뭐 은행 부수,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농협은행 뭐 다 있죠.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상담을 하시려고 막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근데 솔직히 상담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은행들이 사전점검 행사할 때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건 은행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을 본점에서 승인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사전점검 때 그 상품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거는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은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사전점검일이 보통 준공일 45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은행들 상품은 3, 4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전점검 때 이제 뭐 금리라든가 이런 상담은 솔직히 어렵고요. 저희가 굳이 이제 상담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상담 플러스 이제 뭐 DSR이나 이런 거
물론 뭐 상품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겠죠. 근데 대략적인 거는 계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상담 주시면 되고요. 뭐 금리가 어떻게 되냐, 감정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상담이 안 되세요. 뭐 어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접수도 당연히 안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서류를 가져오시는 건 의미는 없어요. 근데 DSR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소득, 부채 이런 건 좀 파악을 해 오셔야죠. 상담하려고 딱 앉았는데 소득이 어떻게 모르는데요. 부채 모르는데 그러면 저희도 난감해요. 뭐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하고 부채 이런 거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주간 지점은 춘천 지점에서 춘천 지점하고 춘천 남지점 두 군데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접수 장소를 춘천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원래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가평 지점이 이제 은행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평 인근에서 저희가 이제 서류 접수 장소를 정해서 그쪽에서 이제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지면 저희가 카페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고요. 제 이름이 서원입니다. 뭐 고유명사 아니에요. 제 이름이에요. 네, 그렇게. 자, 이상 제가 발표는 마치겠고, 일단은 그 정말 궁금하다 싶은 거 한 몇 분만 말씀 주시면. 자, 없으시니까 사전 점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업자 대출도 그게 이제 개인 부채와 이게 DSR이라는 게 개인 여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업자 대출은 DSR을 안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계 대출만, 개인 대출만 DSR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부채에 그 기업 대출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간혹 저희 하다 보면 이제 오피스텔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솔직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여러 채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최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이게 애매한 게 가계 여신이냐 기업 여신이냐 방법 없어요. 그 대출 나간 은행에 문의하시든가 아니면 조회해 보시든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계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취득세 뭐 일부 환급 받고 뭐 할래 뭐 기업 여신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도를 많이 빼려고 뭐 가계 여신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도 뭐 가계 기업 여신인지 아는 거, 뭐 자영업자인데 뭐 소상공인 대출 받았다 이런 건 이제 특히 이제 보증서 끊어서 나가는 그 기업 대출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99% 다 기업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다른 궁금하신 분들? 자,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